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 시간 주요 뉴스부터 전합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제주도가 오는 31일부터 2주간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비수도권 중 거리 두기 2단계 격상은 춘천과 울산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당정청이 세종시 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를 10년 만에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행안부와 과기부 등 특공을 받고 있는 기관도 바로 중단되고 세종시 이전을 추진 중인 기관들도 특공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택시기사 폭행 의혹 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임명 6개월 만에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비서관에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을 내정하는 등 수석급 3명, 비서관 5명을 교체하는 청와대 참모진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오늘의 프레스룸 큐시트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당권 경쟁에서의 신진 돌풍, 결국 이준석 전 최고위원만 살아남았습니다. 잠시 후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조국 전 장관의 자서전 출간 소식에 떠들썩합니다. 이동석 기자의 백브리핑에서 짚어보겠습니다. 가수 나훈아 콘서트 티켓 확보보다 더 어려웠다는 잔여 백신 예약, 상황 어땠는지 전해드립니다. 언제나 활기차게 시작하는 프레스룸, 지금 출발합니다. 자, 먼저 이 나훈아 콘서트급, 김원미 기자. 네. 이 나훈아 콘서트급 열기 상당하잖아요. 뭐가 나훈아 콘서트급 같은 거예요? 네, 먼저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혹시 나훈아 콘서트 그러니까 예매 한번 해보신 적 있나요? 예매요? 네. 한 번인가 해본 적 있는 것 같은데 전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아,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나훈아 콘서트급이라는 게 하기가 상당히 힘들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제 어제부터 시작이 됐었던 이 네이버 그리고 카카오 앱을 통한 이 잔여 백신 접종이 거의 나훈아 콘서트급으로 어려웠었다라는 얘기인 건데요. 이 말씀드린 건 어제부터 이제 온라인 앱을 통해서 이 잔여 백신 예약할 수 있었습니다. 이 위에 그 탭으로 잔여 백신이 있으면 이거를 클릭을 하면은 그 안에 들어가서 이 주변 그 병원들 중에서 잔여 백신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를 이게 보여주는 바로 그런 서비스였었는데 이게 어제부터 시작이 됐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로 이 모두 없음 혹은 0, 그러니까 잔여 백신이 없다라고 모두 뜬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나훈아 콘서트 예매하는 것만큼 어려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체 왜 이런 건지 보면은 먼저 첫 번째로는 이 서버 자체가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리다 보니까 먹통이 되는, 그러니까 다운이 되는 경우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실제 연결이 됐다고 해도 아까 보신 것처럼 전부 이제 회색으로 없음 혹은 0이라고 뜨면서 이렇게 파악되는 잔여 백신 자체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운 좋게 1, 2 이렇게 뜨면은 빨리 눌러서 접종 예약을 하고 그 시간부로 바로 달려가서 접종을 해야만 겨우 맞을 수 있는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저도 이제 방송 들어오기 전에 이 카카오 앱으로 이 서울 시내 전부 다 한번 봤거든요. 네. 전부 0이에요. 네. 그러면 어제 이 네이버나 카카오 앱 통해서 잔여 백신 접종받은 사람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어제 하루 기준으로 봤을 때 사실 뭐 나훈아 콘서트가 예약이 어렵다라고 해도 콘서트장에 다 가는 사람은 갑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맞는 사람은 맞았던 거예요. 어제 하루 기준으로 이 카카오톡 앱 그리고 네이버 앱을 통해서 맞은 사람이 4천여 명 정도가 됐다라고 하는데요. 4천 명이나 맞았어요? 네, 그러니까 뭐 4천 명 너무 생각보다 많네. 이게 무슨 나훈아 콘서트급이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 네. 어제 하루 잔여 백신을 맞은 사람이 6만 2천 명이 넘습니다. 근데 6만 2천 명이 넘는 사람들 중에서 지금 4천여 명만 이 카카오톡 앱 그리고 네이버 앱을 통해서 맞았다라고 하는 거니까 사실 퍼센트로 따지면 상당히 적은 수량인 건데 그렇게 보면 결국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전화나 방문 예약으로 이 잔여 백신을 맞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렇게 이 백신 접종이 잔여 백신 접종이 힘들었었던 이유 이제 이 분석을 하기로는 이제 한 3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3가지요? 네, 먼저 첫 번째로는 실제로 이 접속했었던 그 시간에 주변 병원에 잔여 백신이 없어서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잔여 백신은 있지만 실제 이 웨이팅 리스트, 그러니까 대기자가 상당히 있었기 때문에 이 병원에서 이거를 잔여 백신이라고 이 시스템에 등록을 할 필요가 없었던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 온라인 앱을 통한 자녀 백신 검색은 어제부터 시작이었었지만 저희도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전화나 방문 접수로 전화나 방문 접수로 이미 사람들이 많이 예약을 걸어 놨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미 자녀 백신이 다 소진이 돼서 굳이 더 남아서 이 시스템에 등록할 필요가 없었던 거 아니냐라는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사전 예약자들이 많았을 수도 있다 그렇죠. 이런 얘기군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는 이 실제 병원에서 자녀 백신이 있긴 했지만 병원이 너무 바빠서 혹은 이 시스템에 올리는 게 첫날이기 때문에 이 어떤 이 커뮤니케이션 오류 때문에 올리는 걸 깜빡해서 그래서 현장에서는 남았었지만 시스템으로는 검색이 되지 않았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정부가 이 백신 접종 예약률 높이려고 갖가지 아이디어들 많이 짜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은미 구급대원의 신발 퍽퍽. 자,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병원으로 가는 구급차 안에서 폭행이 벌어졌습니다. 자신을 살리기 위해서 온 119 구급대원 폭행하면 되겠습니까? 당시 상황 리포트로 보고 오겠습니다. 비좁은 구급차 안에서 40대 여성이 남편과 언쟁을 벌입니다. 달리는 차 안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남편을 발길질합니다. 말리던 구급대원까지 벗어든 신발로 때리고 걷어찼습니다. 여성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병원으로 이송하던 길이었습니다. 다행히 구급대원은 크게 다치지 않았습니다. 여성은 스트레스 때문에 우발적으로 그랬다며 사과했지만 결국 구급활동 방해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처럼 출동한 119 대원을 때리거나 협박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119 대원의 폭행 피해는 최근 5년 사이 876건이나 되는 등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모두의 안전을 위해 대원 폭행에 무관용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윤지영 기자. 네. 진짜 본인 스트레스 때문에 이 119 구급대원 말도 안 나오네요. 마구 폭행한 거 맞아요? 네, 이 여성 얘기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이게 지난달 5일에 벌어졌던 일인데요. 이 오후 2시쯤에 한 도로에서 여성이 쓰러져 있다라는 신고를 받고 구급대원들이 출동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 여성과 남성을 태워서 이송을 하던 중에 지금 리포트 앞서서 보시면 이 여성이 남편과 얘기를 좀 했거든요. 네네네. 이 언쟁이 좀 심각해지면서 이 여성이 갑자기 이 남편에게 폭행을 휘두르기 시작한 겁니다. 이걸 말리다가 구급대원들도 뭐 신발을 휘두르는 등 해서 피해를 입었고요. 네. 이렇게 한 이유에 대해서 이 여성 스트레스 때문에 우발적으로 그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이고. 이 여성이 당시 술을 마시지는 않은 상태였는데 이 남편과 집안일을 두고 말다툼을 벌이다가 화를 이기지 못하고 이렇게 폭행을 하게 된 거죠. 이 구급대원은 폭행을 모두 팔로 막았는데 그래도 다행인 건 별다른 상처는 입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도 참 다행이긴 한데 어떻게 본인 스트레스 받는다고 119 구급대원을 저렇게 폭행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저런 모습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가장 잘 알려진 사건은 지난 2018년 4월 익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종합병원 앞에서 40대 남성이 50대 여성 구급대원을 주먹으로 5차례에서 6차례 정도 폭행을 하고 또 같이 타고 있던 다른 30대 남성 구급대원의 머리도 폭행을 하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네. 이 당시에 이 40대 남성은 술에 취해서 도로에 쓰러져 있었는데 이 도로에 쓰러진 이 주취자를 옮기다가 이렇게 폭행 피해가 벌어지게 된 겁니다. 이후에 이 주먹으로 5대에서 6차례 맞았던 이 50대 여성 구급대원이 뇌출혈 증세를 보였고요. 네네. 병원으로 이동을 해서 치료를 받던 중에 결국에는 숨지게 됐습니다. 아이고. 지금 구급차의 뒤편 의 경우에는 환자를 태우는 저 침대가 있는 장소를 제외하고는 사람이 2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굉장히 상당히 협소한 좁아요. 네. 공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폭행을 이렇게 가하는 경우에는 피할 곳이 없어서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거든요. 특히 주취자를 이송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렇게 폭력적인 행태를 보이는 사람들을 이 사람을 도우러 출동했던 구급대원들이 온몸으로 감당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본인 살리겠다고 온 거잖아요, 구급대원들이. 그렇죠. 이런 구급대원들 폭행하면 됩니까, 이거? 그러니까 이게 주치자들이나 지금 이 사례에서 보듯이 본인이 뭐 스트레스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면 네. 사실 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지금 구조적으로 발생을 지금 계속 하는데요. 이 발생 건수는 줄일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구급대원들이 요구하는 게 뭐냐면 사실 이분들이 없으면 우리 생명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사회에 가장 필요한 요원들인데
이분들의 안전도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 사실은 이 살리는 이 구급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구급 대원들의 안전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구급 대원들이 요구하는 게 뭐냐 하면 이렇게 구급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거부하고 저럴 때는 구급을 거부할 수 있는 이거를 이제 권한을 줘야 된다라는 그 요구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저렇게 됐을 경우에 제압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구급대원들 같은 경우는 저렇게 일방적으로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경찰이 오지 않는 이상 구급대원들이 제압할 수 있는 뭐 장비나 이런 게 전혀 갖춰져 있지 않거든요. 나중에 또 뭐 소송 말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소송 또 걸리면 본인이 또 부담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세 번째는 저렇게 다치면 뭐 구급 대원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야 돼요. 예를 들어 본인 책임으로 그냥 본인이 한다든지 아까 말씀하신 저렇게 소송을 당했을 경우에 또 본인이 소송을 어떤 책임져야 된다 이런 거 있다면 구급 대원들이 안심하고 구급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놓고 난 다음에 구급 대원들한테 정말 저렇게 하라고 해야 되는데 저렇게 일방적으로 두드려 맞고 그리고 또 일방적으로 나중에 법적인 문제까지 생겨버리면 구급 대원들의 피해가 너무 막심하기 때문에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생명을 구하러 간 구급대원이 폭행당하는 일, 심지어 사망에까지 이르는 일, 더는 없도록 꼭 강력한 대책이 있어야겠습니다. 이동석 기자, 조 전 장관 회고록 지금 출간이 됐어요? 네, 아직 출간은 되진 않았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회고록인 조국의 시간은요, 오는 6월 1일 출간될 예정인데요. 제목이 조국의 시간인가 보죠? 그렇습니다. 바로 앞에 보시는 사진인데요. 조국 전 장관 SNS를 통해서 직접 홍보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오랜 성찰과 자숙의 시간을 보내며 조심스럽게 책을 준비했다. 알려지지 않는 얘기를 책으로 출간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저희가 한번 살펴보면요. 네. 우선 검찰, 언론에 대한 비난,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재판을 받는 상황이지만 늦기 전에 최소한의 해명을 해야 한다고 조국 전 장관은 강조를 했는데요. 네. 조 전 장관은 기승전 조국, 프레임은 끝나지 않았다면서요. 여당 일각에서도 선거 패배가 조국 탓이라고 한다. 이러면서 여권을 향한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여전히 험난 길이 남아있지만 묵묵히 걷고 또 걷겠다는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여기 있네요. 가족의 피에 펜을 찍어 써내려가는 심정이다. 이렇게 썼나 보죠. 그렇습니다. 자, 이 출간 소식에 이제 조 전 장관 후임이죠. 추미애 전 장관 뭐 한마디 덧붙였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 조국의 시련은 개인사가 아니다. 조국 전 장관을 옹호했는데요. 추 전 장관은 SNS를 통해서요. 조국의 시간은 우리의 이정표가 돼야 한다. 촛불 개혁의 시작인 검찰 개혁이 결코 중단돼서는 안 됨을 일깨워주는 촛불 시민 개혁사라면서 조국 전 장관을 치켜 세우기까지 했습니다. 추 전 장관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조국 전 장관을 옹호한 발언을 쏟아내기도 했는데요. 추 전 장관의 발언 저희가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촛불을 힘으로 세운 나라가 개혁을 약속했고 그 검찰 개혁이라는 대장정에 노무현 대통령이 희생하셨고 박명수 전 총리가 온갖 고초를 겪으셨고 조국 전 장관이 가족까지 다 수모를 당하는 희생을 당하셨고 이제 그 길에 제가 깃발을 넘겨받았을 때 설령 그 깃발이 찢기더라도 여러분들이 다시 꿰매주시겠다 그런 마음으로 힘찬 응원 보내주신 것 순간순간 저에게 큰 용기가 됐습니다. 반면 조국 전 장관의 출판 소식에 비난의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네. 주인공은 바로 김웅 국민의힘 의원인데요. 네. 김웅 의원은 SNS를 통해 조 전 장관의 회고록 출간 소식을 이처럼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글에 쓴 내용이 흥미로운데요. 그러다 밤에 오줌 싼다. 아이고. 이런 내용을 적었습니다. 네. 조 전 장관의 책 소개 문구인 불씨는 아직 꺼지지 않았다를 불장난하면 밤에 오줌 싼다는 속설로 이렇게 비꼰 것으로 풀이됩니다. 불씨는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밤에 오줌 싼다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야당에서 이렇게 비판 나오는 거는 뭐 응당 이해는 가요. 그런데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도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비판한 건 아닌 걸로 그건 확인이 아니죠. 됐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씨 어제 출간 소식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 전 대표는 일저자 인턴 입시 자체가 불공평이다, 불공정이다 이러면서 날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선 조국 전 장관을 겨냥한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왔거든요. 일단 이 전 대표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 어제 이 전 대표의 발언 함께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일저자 논문 작성 등에 대한 그 입시 관행, 입시 제도가 불공정하다 이런 말씀도 주셨어요. 조국 사태를 조금 염두에 둔 발언이었느냐 이런 해석들이 나오는데 특혜로 보일 만한 일들은 골라낼 필요가 있지요. 청년들께 더 이상의 상처를 드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 사회에 각 분야마다 제 식구들끼리 서로를 돕는 문화가 도처에 있지 않습니까? 건조할 만큼 공정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이른바 이제 조국 사태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그런 것이 아니죠. 조국 장관이 등장하기 훨씬 전 이명박 정부 시대에 도입된 제도의 잘못을 지적한 것이 그러니까 어떤 하나가 아니라요. 그 불공정은 도처에 있습니다. 제가 어제 비유하기를 마치 잔디밭에 잡초가 나듯이 틈만 나면 삐죽삐죽 나오는 것이 불공정이거든요. 네, 조국 전 장관에 따른 허위 인턴서 발급 그리고 논문 일저자 등재 등으로 의혹으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는데요. 다 아시겠지만 조국 전 장관의 발언, 과거 발언도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적법이고 합법이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활용할 수 없었던 사람들에 비하면 저나 저희 아이가 혜택을 누렸다고 생각합니다. 당시에 합법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제도를 누릴 기회가 그 흑수저 청년들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 청년들에게 미안하고 가슴이 아픕니다. 공정과 정의를 말하면서도 저와 제 가족이 과분한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잊고 살았습니다. 제 가족이 받을 수 있는 정당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정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네, 조국 전 장관의 딸 내용 역시 회고록에 담길 것으로 예고가 됐는데요. 조국 전 장관의 출가를 둘러싼 정치권 논쟁은요. 다음 주 출간을 앞두고 현재 진행형으로 남을 예정입니다. 조 전 장관이 회고록을 촛불 시민들께 바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회고록 출간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를 놓고 정치권에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과연 어떤 목소리가 나오는지 이동석 기자와 백브리핑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석 기자, 조 전 장관 회고록 지금 출간이 됐어요? 네, 아직 출간은 되진 않았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회고록인 조국의 시간은요. 오는 6월 1일 출간될 예정인데요. 제목이 조국의 시간인가 보죠? 그렇습니다. 바로 앞에 보시는 사진인데요. 조국 전 장관 SNS를 통해서 직접 홍보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오랜 성찰과 자숙의 시간을 보내며 조심스럽게 책을 준비했다. 알려지지 않는 얘기를 책으로 출간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저희가 한번 살펴보면요. 우선 검찰, 언론에 대한 비난,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재판을 받는 상황이지만 늦기 전에 최소한의 해명을 해야 한다고 조국 전 장관은 강조를 했는데요. 조 전 장관은 기승전 조국, 프레임은 끝나지 않았다면서요. 여당 일각에서도 선거 패배가 조국 탓이라고 한다. 이러면서 여권을 향한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여전히 험난 길이 남아있지만 묵묵히 걷고 또 걷겠다는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여기 있네요. 가족의 피에 펜을 찍어 써내려가는 심정이다. 이렇게 썼나 보죠? 그렇습니다. 자, 이 출간 소식에 이제 조 전 장관 후임이죠. 추미애 전 장관 뭐 한마디 덧붙였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 조국의 시련은 개인사가 아니다. 조국 전 장관을 옹호했는데요. 추 전 장관은 SNS를 통해서요. 조국의 시간은 우리의 이정표가 돼야 한다. 촛불 개혁의 시작인 검찰 개혁이 결코 중단돼서는 안 됨을 일깨워주는 촛불 시민 개혁사라면서 조국 전 장관을 치켜 세우기까지 했습니다. 추 전 장관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조국 전 장관을 옹호한 발언을 쏟아내기도 했는데요. 추 전 장관의 발언 저희가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촛불을 힘으로 세운 나라가
개혁을 약속했고 그 검찰 개혁이라는 대장정에 노무현 대통령이 희생하셨고 한명숙 전 총리가 온갖 고초를 겪으셨고 조국 전 장관이 가족까지 다 수모를 당하는 희생을 당하셨고 이제 그 길에 제가 깃발을 넘겨받았을 때 설령 그 깃발이 찢기더라도 여러분들이 다시 꿰매주시겠다 그런 마음으로 힘찬 응원 보내주신 것 순간순간 저에게 큰 용기가 됐습니다. 반면 조국 전 장관의 출판 소식에 비난의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네. 주인공은 바로 김웅 국민의힘 의원인데요. 네. 김웅 의원은 SNS를 통해 조 전 장관의 회고록 출간 소식을 이처럼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글에 쓴 내용이 흥미로운데요. 그러다 밤에 오줌 싼다. 아이고. 이런 내용을 적었습니다. 네. 조 전 장관의 책 소개 문구인 불씨는 아직 꺼지지 않았다를 불장난하면 밤에 오줌 싼다는 속설로 이렇게 비꼰 것으로 풀이됩니다. 불씨는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밤에 오줌 싼다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야당에서 이렇게 비판 나오는 거는 뭐 응당 이해는 가요. 그런데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도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비판한 건 아닌 걸로 확인이 아니에요? 됐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역시 어제 출간 소식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 전 대표는 일저자 인턴 입시 자체가 불공평이다, 불공정이다 이러면서 날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선 조국 전 장관을 겨냥한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왔거든요. 일단 이 전 대표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 어제 이 전 대표의 발언 함께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일저자 논문 작성 등에 대한 그 입시 관행, 입시 제도가 불공정하다 이런 말씀도 주셨어요. 조국 사태를 조금 염두에 둔 발언이었느냐 이런 해석들이 나오는데 특혜로 보일 만한 일들은 골라낼 필요가 있지요. 청년들께 더 이상의 상처를 드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 사회에 각 분야마다 제 식구들끼리 서로를 돕는 문화가 도처에 있지 않습니까? 건조할 만큼 공정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이른바 이제 조국 사태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그런 것이 아니죠. 조국 장관이 등장하기 훨씬 전 이명박 정부 시대에 도입된 제도의 잘못을 지적한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하나가 아니라요. 그 불공정은 도처에 있습니다. 제가 어제 비유하기를 마치 잔디밭에 잡초가 나듯이 틈만 나면 삐죽삐죽 나오는 것이 불공정이거든요. 네, 조국 전 장관에 따른 허위 인턴서 발급 그리고 논문 일저자 등재 등으로 의혹으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는데요. 다 아시겠지만 조국 전 장관의 발언, 과거 발언도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적법이고 합법이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활용할 수 없었던 사람들에 비하면 저나 저희 아이가 혜택을 누렸다고 생각합니다. 당시에 합법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제도를 누릴 기회가 그 흑수저 청년들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 청년들에게 미안하고 가슴이 아픕니다. 공정과 정의를 말하면서도 저와 제 가족이 과분한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잊고 살았습니다. 제 가족이 받을 수 있는 정당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정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네, 조국 전 장관의 딸 내용 역시 회고록에 담길 것으로 예고가 됐는데요. 조국 전 장관의 출가를 둘러싼 정치권 논쟁은요. 다음 주 출간을 앞두고 현재 진행형으로 남을 예정입니다. 조 전 장관이 회고록을 촛불 시민들께 바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과연 이 책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참 궁금해집니다. 이 기자 수고했습니다. 자,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김은미 기자. 네. 지금 조 전 장관 회고록이 아직 정식 출간 전이잖아요. 근데 벌써부터 인기가 뜨겁다면서요? 맞습니다. 정식 출간은 다음 달 1일 그러니까 이제 나흘이나 남아 있지만 어제부터 이제 온라인으로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 조 전 장관이 친필로 이제 사인한 저서는 지금 1000부만 지금 한정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게
어떤 사이트에서는 불과 4분 만에 매진이 되기도 하고 거의 어이구. 대부분의 사이트에서는 반나절 안에 이게 매진 행렬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게 지금 친문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에 정말 많이 이제 화제가 되고 있어요. 보니까 나 조국 전 장관의 이 책 샀습니다라는 인증하는 이런 사진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저렇게 지금 온라인으로 살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나 이거 샀습니다라고 인증하는 사진을 저렇게 주문 완료를 캡처해서 올리기도 하고요. 또 어떤 누리꾼은 한 권은 소장용, 또 한 권은 탐독용, 한 권은 선물용으로 3권을 샀다라고 하기도 하고 나의 대통령이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아, 나 이 책 나온 거 보면서 차기 대선을 생각한 건 저뿐입니까? 라는 이런 글도 보였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이제 이동석 기자 백브리핑에서 잠깐 언급을 했지만 네. 지금 이제 조 전 장관 책 안에 내용이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혹시 김은미 기자 아는 내용이 있을까요? 네, 저도 이 조국 전 장관이 SNS에 올린 걸 보고서 이번 책의 내용 조금 알 수 있었는데요. 이 SNS에 조 전 장관 책 출간 소식이랑 같이 몇 장의 사진을 같이 올렸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 같은 저 책 조국의 시간 저게 이 책 표지 모습인 건데 저 책 표지 모습이랑 같이 이 책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일부 같이 올렸습니다. 이제 뭐라고 나와 있냐면 마음이 답답할 땐 어두워지길 기다려서 산책을 나가기도 하는데 어떨 때 응원해주는 분을 만날 때도 있고 어떨 땐 다짜고짜 와서 욕설하는 사람도 만난다. 이게 지금 내가 처한 현실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얘기가 이유 불문하고 국론 분열을 초래한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사과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러면서 한 게 이번 집필 과정의 소회를 밝힙니다. 아까 이동석 기자의 백브리핑에서 나왔었죠. 가족의 피에 펜을 찍어서 내려가는 심정이다. 꼭 참고 썼다. 사실을 밝히고 싶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국론 분열을 초래한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 책 안에 이런 내용이 있군요. 윤정 기자, 이 책 관련해서 조금 전에 이제 추미애 전 장관, 이낙연 전 대표 반응은 봤어요. 네. 그러면 소위 이제 조국 흑서라는 책도 있었잖아요. 여기 네. 이 조국 흑서를 쓴 저자들 반응 궁금한데 나온 게 있어요? 네, 조국 흑서를 쓴 저자들은 맹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진중권 전 교수의 경우에는요, 이 책 사진을 올리면서 가지가지 한다라는 얘기를 짧게 전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 금태섭 전 의원이 좋아요라고 공감 표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 조국 흑서의 공동 저자죠. 권경애 변호사의 경우에는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법정에서는 형사소송법 제148조만 되뇌 있는 분이, 그러니까 이 형사소송법 148조가 이 증언 거부권 내용을 담고 있는데 네. 조 전 장관이 부인 관련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서 증언을 계속 거부한 이 내용을 지적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유 불문하고 국론 분열을 초래한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한다라면서 다시 한번 국론 분열 확장을 꾀한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그러면서 민주당 대선은 이 책으로 인해 물 건너간 듯하다라는 지적을 내놨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아직 정식으로 출간되진 않았는데 벌써 민주당 내에서는 검찰 개혁 관련해서 목소리가 높아진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이것 때문에 다시 조국 사태로 회귀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시선도 있고 민주당 내에서는 이거 내년 대선에 악영향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또 비판도 나온다고 하는데 이 출간 이후에 파장이 좀 있을까요? 참 조국 전 장관 문제는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일반적으로 볼 때 보통 회고록이나 자서전 같은 경우는 본인의 어떤 모든 일을 정리한다든지 이럴 때 이제 주로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근데 지금 조국 전 장관한테 가장 필요한 게 제가 볼 때는 일단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직 재판이 당장 진행 지금 중이니까요. 부인이 일단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잖아요. 또 본인 재판도 지금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근데 본인은 검찰 수사에서 묵비권을 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 재판에서도 본인은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본인이 지금 진실을 밝기 위해 책을 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진실이라는 거는 일단 우리가 볼 때는 법정이라는 공개된 자리에서 다툼이 있는 사례에서 거기서 진실을 밝혀져야지만이 제3자 일자 볼 때는 그게 진실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주장만 한다고 그게 진실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본인 입장에 진실이라고 이야기하겠지만 그 진실을 증명받기 위해서는 결국은 재판부라든지 사법적인 상황에서 증명받아야지만이 나중에 나는 이렇게 됐다라고 이제 회고록을 쓸 수가 있을 텐데 그거 내리기 이전에 지금 저렇게 본인은 법정에서는 진술을 하지 않고 책으로는 나는 진실이다 이야기를 하면 결국은 또 지지자들을 겨냥한 책이 아니냐. 그렇게 된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도 상당히 곤란해졌죠. 지금까지 사실은 이 윤석열 현상이라든지 이런 현상이 결국은 조국 전 장관 사태부터 비롯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조국 전 장관은 여전히 본인은 무죄라고 이야기를 하면 법정에서 대법원에서 정말 모든 걸 다 법적으로 무죄라고 증명받고 난 다음에 정말 나의 진실이 이렇습니다라고 한다면 국민들은 고개를 끄덕일 겁니다. 근데 지금 재판도 진행 중에 있는 상황에서 나는 이게 진실이라고 책을 낸다라고 그러면 이게 얼마나 어떤 객관적으로 진실로 증명될 수 있을지 저는 솔직히 좀 회의적입니다. 지금 이현정 의원이 얘기했던 생각 따라서는 그 부분도 논의될 수 있겠네요. 과연 책 내용과 앞으로 진행될 조 전 장관의 재판 내용 비교를 한번 해서 보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공개된 대권 수업, 이번엔 2030 창업자들 자맹을 이어가면서 대권 과외 수업 중인 윤석열 전 총장, 이번에는 블록체인 스타트업 청년 창업자의 만남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김현미 기자. 네. 이번에는 왜 블록체인이었을까요? 네, 사실 이 블록체인이라는 게 요즘에 가상화폐 상당히 많이들 합니다. 때문에 이 블록체인이라는 얘기 많이 들으셨을 텐데 하지만 뭔지는 잘 모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블록체인이 쉽게 얘기하면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하는 암호 기술입니다. 근데 이게 현실에서 구현이 된 게 가상화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근데 윤석열 전 총장이 바로 이런 블록체인을 하는 이 스타트업 청년 창업자를 이번에 현장으로 찾아간 겁니다. 근데 보시는 것과 저렇게 사진까지 같이 찍었어요. 한 2시간여 정도 같이 머무르면서 그 임직원들이 하는 회의에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앉아서 이 참여를 했다라고 하는데 지금 저 사진으로 보시는 것처럼 임직원들의 평균 연령이 28살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당히 젊은 기업이에요. 근데 여기에 윤 총장이 대체 왜 온 건가 보면은 윤 총장이 여기에 와서 한 말을 보면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 전 총장 여기에서 한 말이 앞으로 이제 4차 산업 시대이기 때문에 프로그래밍 능력이 필수적이다. 그래서 초등학생들도 코딩 그리고 이 컴퓨터 언어를 다 배우고 있는데 공무원들도 여기부터가 약간 뼈가 있습니다. 공무원들도 배워서 정책에 활용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윤 전 총장 측 인사가 얘기를 한 게 이번 현장 행보에 대해서 윤 전 총장이 기본적으로 이제 정부가 정책을 만들 때는 철저하게 데이터에 기반한 사전 조사를 해서 국민을 설득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전해지는 게 지금 보이는 이 사진 한 장, 여기 윤석열 전 총장이 나와 있는 사진 한 장인 것 같은데 당시에 이 만남 분위기가 어땠을지 참 궁금하네요. 네, 이 업체의 대표의 얘기를 들어보면 일단 윤 전 총장 회사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좀 알고 있는 모습이었었다. 그러면서 이 블록체인이 경제에 미칠 영향력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한 말이 젊은 세대가 뭘 추구하고 만들려고 하는지를 알고 싶어 했었던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근데 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블록체인을 현실에서 구현한 게 가상화폐 코인이잖아요. 그럼 대체 이 윤석열 전 총장은 가상화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궁금할 수밖에 없는데 이 윤 전 총장 블록체인 기술을 좀 긍정적으로 발전시켜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좀 공감을 하긴 했었지만 이 가상화폐의 문제에 대해서는 중립적인 입장을 일단은 견지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 의원님, 지금 윤석열 전 총장 대권 과외 수업 알려진 것만 요까지 6번이에요. 그렇죠. 어제 이제 저희가 지금 보니까 3월에 이제 한 번 처음이었죠. 3월에 있었고, 4월에 이제 2번 있었고, 5월에 어제 것까지 지금 2번 해서 3번 해서 6번인데 어제 저희가 잠깐 전해드렸지만 야권에서도 대통령 선거 나가려면 공부만 해서는 안 된다. 현장으로 빨리 가라.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자맹 너무 길어지는 거 아닌가요? 지금 이제 3월 4일 날 검찰총장을 그만뒀으니까요. 지금 한 2달 이제 넘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윤 총장이 직접 국민들한테 이렇게 대중적으로 나서는 기회는 없고 저런 식의 이제 행보만 알려지니까 좀 답답하다. 왜냐하면 대선주자 1, 2위를 다투고 있으니까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특히 정치권에서는 좀 빨리 나와라라고 이제 손짓을 하고 있지만 모습도 보니까 전에 보궐선거 때 한번 보이고 전부 이렇게 사진으로만 알려져요. 그런데 그러니까 윤 총장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사실은 우리나라 대통령이 된다는 게 간단치 않은 거거든요.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아주 민감한 문제들이 많습니다. 특히 남북 관계라든지 또 세대 간의 문제라든지 특히 최근의 행보를 보면 이제 앞으로 미래에 대한 문제에 많이 집중되어 있는 것 같아요. 반도체 산업, 그다음에 이제 이 블록체인 기술을 통한 이제 가상화폐 문제라든지 가상화폐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우리 20, 30대들이 정말 너무나 열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지만 이게 굉장히 위험성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걸 제대로 알지 못하면 사실은 이런 정책에 대해서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본인이 그동안 검사로서만 이제 평생을 살아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이제 본인의 생각과 이걸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갖는 것 같아요. 저는 뭐 이게 그렇게 오래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당장 6월 11일 날 국민의힘 이제 경선이 끝나게 되면 아마 윤 전 총장은 이제 움직임이 이제 가시화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7월 말부터는 이제 예비 후보 등록이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이제 본인 입장에서 보면 이제 국민과의 어떤 직접적인 접촉을 할 텐데 제일 아마 윤 전 총장의 고민은 그럴 겁니다. 내가 딱 등장했을 때 그동안 이야기했던 공정이나 이런 거 말고 대통령은 그것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민들의 먹거리, 일자리, 그다음에 안보 모든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그걸 냈을 때 과연 정말 공부가 돼 있는지 제대로 학습이 돼 있는지 이런 부분들 국민들이 아마 많이 보실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지금까지 이제 많은 좀 이 축적의 시간을 좀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런 걸로 따져보면 뭐 이제 6월 말 정도 되면 윤 총장이 이제부터 중순이나 말 정도 되면 이제 본격적인 행보를 하지 않을까 또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6월 말이면 벌써 이제 3월에 그만둬서 3월부터 6월이면 석 달이잖아요. 그렇죠. 석 달 안에 공부 다 될까요? 석 달 뭐 이게 사실은 공부라는 게 윤 전 총장이 그동안 이 검사로서는 좀 특이하게 많은 책 읽는 걸 많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분야에도 읽었고 또 이제 본인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만난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그래도 이 분야에 좀 알고 있다라는 측면들이 있어요. 이번에 벤처기업 같은 경우도 보면 상당히 좀 알고 있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건 이제 아마 국민들이 검증할 기회가 있겠죠. 뭐 토론회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기자들이 아마 질의응답을 하는 그런 시간은 멀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지영 기자, 얼마 전에 윤 전 총장 지지하는 전문가 그룹 출범했잖아요. 네. 조금 전에 이제 이현정 의원도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를 했지만 여기 상임대표가 윤 전 총장 나오면 국민의힘 안 간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여기 상임대표가 이 정용상 동국대 법학과 명예교수인데요. 어제 한 언론과 인터뷰를 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정 명예교수는 국민의힘 대선 경선 룰도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선부터 치러야 한다라면서 국민의힘이 윤석열을 명백하게 받아들일 의사가 없는데 도움받기 위해서 월담하듯 입당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야권에서 윤 전 총장이 독보적인 지지율을 얻고 있는데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불확실한 대권 경쟁을 벌일 이유가 없다는 점을 지적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정 교수는 윤 전 총장은 금권 정치, 명망가 정치, 패거리 정치에 익숙하지 않은 편이다. 그러니까 기존 정치권과 멀다라는 점을 얘기를 하면서 이 기성 정치권의 정치 규범에 맞춰서 선거를 준비할 것 같진 않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윤 전 총장 관련해서요. 어제도 잠깐 언급을 해드렸지만 지금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언급한 이른바 윤석열 파일에 대한 파장이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송 대표 발언부터 듣고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의 수많은 유루진부터 사건에 대한 파일들을 다 지금 차곡차곡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윤석열은 8번 고시 떨어지고 9번째 하게 있지만 송영길은 한 번에 붙으셨다는 사람이에요. 변호사인 거 다 알고 계시죠? 내가 머리도 더 크고 그렇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적당히 되는 게 아닙니다. 네. 저 하나씩 제가 자료를 체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통 대기권을 재진입하려면 6,000도 이상의 열을 견뎌야 된다 그러는데 이 정치권이라는 이 대기권보다 더 부딪히는 이곳에 진입하는데 수많은 고열을 견뎌내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김은미 기자, 이 송영길 대표가 언급하는 이른바 윤석열 파일, 이 안에 무슨 내용 들어가는 거예요? 네, 일단 뭐 이 윤석열 파일이 공개적으로 이제 대중한테 이제 오픈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일단 정치권에서 나오는 얘기를 종합을 좀 해보자고 한다면 어제 저희가 이 윤석열 파일에 대해서 윤우진 사건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 윤석열 전 총장의 어떤 최측근이라고 얘기한 윤대진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친형이 있는데 이 친형의 사건을 좀 무마해 준 거 아니냐라는 이런 의혹이죠. 근데 이런 의혹 외에 또 어떤 게 있느냐 이제 크게 보면은 한 3가지 정도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윤석열 전 총장 본인한테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부인 이 김모 씨에 대해서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장모 최모 씨에 대한 의혹 정도를 3갈래로 좀 볼 수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이 윤우진 사건 수사 무마 사건으로 볼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런 의혹에 대해서는 이 윤 총장 본인에 대한 의혹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인에 대한 의혹은 뭐냐? 이제 부인이 전시 기획을 하고 있잖아요. 이 기획사에 대기업 협찬이 갑자기 늘어났다 검찰총장이 되면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장모 부분에 있어서는 주로 부동산 투기 부분인 건데 이 장모가 이 시공사를 했었던 게 이제 알려져 있죠.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를 했었다는 이런 의혹들이 있습니다. 윤정 기자, 네. 일각에서는 추미애 전 장관이 이제 법무장관 당시에 네. 이 본회의장에서 무슨 문건 보다가 카메라에 딱 포착됐잖아요. 네. 지금 뒤에 보이는 요건데 혹시 이 문건 그냥 들어가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네,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게 지난해 7월 상황인데 당시 야당이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을 하면서 이 탄핵소추안 관련 보고가 이뤄지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추 전 장관이 이렇게 보란 듯이 휴대전화를 심지어 가로로 해서 글씨도 크게 해가지고 보고 있었는데 저 문건 내용이요. 이 토지 매각 추진 및 대출 금액 대한 연체 발생 이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는데 그 아래 윤 전 총장 부인의 회사 이름이 적혀 있고 뭐 장모의 이름도 등장을 하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별도의 문건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도 제기가 됐었고요. 그리고 또 그 사진이 유출되기 바로 직전에는 이 제도 개선 TF에서 윤석열 장모 사건에 대해서 점검을 해야 한다라는 내용을 추미애 당시 장관이 얘기를 해서 그 부분도 주목을 받았었는데 네. 당시 영상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윤석열 총장과 관련된 장모 사건과 관련되어서는 더 중하게 처벌돼야 될 사건이 가볍게 축소된 것 아니냐라는 이런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의혹이 해결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건 처분 내용이 현재의 적정성을 결여한 이러한 사건들에 대해서 감찰할 계획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도 개선 TF에서도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당시에 이 윤 전 총장 가족과 관련해서 정말 맹공이 이어지던 상황이었고 또 이 추 전 장관이 관련 문건 같은 걸 보는 모습까지 포착이 되면서 이때 이 문건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나왔었는데요. 그렇죠. 하지만 이후에 문건 출처 등이 명확하게 확인이 되지 않으면서 이슈화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주목을 받은 건데요. 이 당시에 윤 전 총장도 입장을 냈었는데 어떤 얘기했는지 듣고 이어가시죠. 코바나에 관련된 부분인데 검찰총장 취임하시기 전에 많은 후원이 늘어났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해서 관련되는 부분인데 왜 신고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제 처일은 제 처일이고 제가 무슨 제 처일에 알겠습니다. 관여하고 한 것이 아니기 아니,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전문 직업이고 저도 제 처를 옹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공직이라고 하는 거는 엄정하게 검증도 받아야 되지만 또한 정당하게 일하는데 근거 없이 의혹을 막 제기해서 제가 이 일에 관여를 했거나 집사람 일에 또는 저희 집사람이 어디 가서 자기 일하는데 남편을 팔아서 뭘 좀 일을 도와준다, 사건을 뭐 봐준다, 뭐 이런 식이 돼가지고 했다는 그런 자료나 뭐 무슨 근거가 있으면은 그건 얼마든지 엄정하게 하십시오. 네, 국감장에 출석해서 전혀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열변을 토해내기도 했고요. 네. 최근에도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 재직 시절에 문제될 일은 전혀 없었다. 약점 잡힐 일이 있었으면 시작도 안 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강경한 입장을 재차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런 파일이 만들어져도 본인은 약점 잡힐 일 전혀 없다 뭐 이런 내용이군요. 네. 이동석 기자, 그러면 이 소위 윤석열 파일에 대해서 정치권 반응은 좀 어때요? 네, 우선 조혜진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을 보면요. 일단 저희는 그 정치권에서는 윤 전 총장의 처가를 비롯한 검사 시절의 일들까지 수집되고 있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대놓고 공작 정치, 오만이 하늘을 찔렀다. 조혜진 의원이 밝힌 내용인데요. 쉽게 말해 뒷조사에서 낙마시키겠다는 의미라는 겁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경계하는 목소리가 현재 나왔는데요. 네. 전재수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상대로 공작 정치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 검증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측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작 정치와 뒷조사의 대명사는 국민의힘이다. 이러면서 날선 비판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정치 공작이냐 검증을 위한 기초 자료냐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 역대 대선 때 보면 항상 이 뭐 X 파일이라든지 뭐 아주 결정적으로는 이제 김대엽 파일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당시 이회창 후보 같은 경우는 이 김대엽 파일 때문에 본인 아들의 이제 이 병역 면제 이 문제가 불거지면서 결국 대선 패배를 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그 대선 패배 이후에 이 파일 자체가 거짓이었다는 게 이제 드러났지 않겠습니까? 결국에 선거에 결정 영향을 미쳤고 당장 지난 선거만 하더라도 이제 드루킹 이 문제가 상당히 이제 쟁점이 돼서 특검까지 했던 사안입니다. 네. 저는 윤 전 총장이 이제 정계에 들어오면 이 검증은 불가피할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이제 검사 생활만 했기 때문에 정치권에 들어올 경우에 사실은 이 여러 가지 청문회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본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이제 제기가 될 텐데 문제는 이게 이제 검증과 아니면 일방적인 어떤 공작 정치냐 이거와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즉 뭐냐면 사실관계가 증명이 안 되는 거라든지 허위 서류라든지 이런 걸 토대로 해서 선거 기간 내에 사실 이게 증명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국민들을 선동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이거는 신중하게 예를 들어서 검증이 이루어져야 된다. 근데 더군다나 지금 송영길 대표는 여당의 대표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지금 저 파일을 거론한다는 게 저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본인들이 가지고 있더라도 사실관계를 통해서 질문하고 검증을 해야지 우리 파일 지금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면 이게 이제 자칫 어떤 면에서 보면 예전에 우리가 그런 나쁜 기억들이 생각이 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뭐 앞으로 아마 검증은 치열하게 전개될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윤 전 총장이 나오게 되고 후보가 된다면 이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 내부에서도 아마 이런 문제가 제기될 거예요. 아마 그런 부분을 통해서 일정도 윤 전 총장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검증이 좀 걸러지지 않겠는가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정치 공작이냐 아니면 검증 자료냐 이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이 검증 작업 윤 전 총장 등판 이후 신진 이준석만 생존 본선까지 돌풍 이어질까? 국민의힘이 오늘 오전 당대표 예비 경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8명 중에 5명이 살아남고 3명이 탈락을 했습니다. 김은미 기자. 네. 키워드 보니까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이제 살아남았나 봐요. 그럼 나머지 또 누가 살아남고 누가 탈락을 한 거예요? 네, 이제 오늘 오전에 발표 나온 내용, 이제 5명 중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준석 전 최고위원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럼 나머지 4명은 누군가? 네, 이 보시는 것처럼 나경원, 주호영, 홍문표, 조경태 순으로 이제 이 컷오프 안에 들었었는데요. 네. 이 보시면 이 순서가 그대로 이 득표율 순서입니다. 네, 먼저 영선의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41%를 득표해서 1위를 했고요. 네, 2위가 나경원 전 의원이었었는데 나경원 전 의원이 29%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네. 근데 보면은 1위 이준석이랑 2위 나경원 전 의원의 차이가 지금 12%포인트 차이입니다. 네. 그러니까 상당히 좀 크다고 볼 수 있는데 그동안 이 컷오프 전에 있었던 여론조사, 그러니까 민심 100으로 봤을 때 여론조사에서는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뭐 압도적인 차이로 1위를 했었었죠.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왔던 얘기가 민심이랑 당심은 다르다. 민심 100%라는 건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1위가 나올 수 있지만 이 컷오프 여론조사는 민심 50에 당심 50이기 때문에 민심이랑 당심은 다르다. 이준석 전 최고위원 5위 안에 들 수 있지만 글쎄 1위는 안 될 걸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어쨌거나 당심 50, 민심 50, 50대 50으로 한 것에서도 12%포인트 차이로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1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죠.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예비 경선 결과 8명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그중에서 이준석, 나경원, 주호영, 홍문표, 조경태 의원 5명은 본경선에 진출했습니다. 반면에 김웅, 김은혜, 윤영석 3명의 후보는 컷오프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자, 윤지영 기자. 네. 이렇게 본경선에 진출한 후보, 탈락한 후보 각자 반응들이 좀 있겠죠? 네, 맞습니다. 이준석 전 최고위원 SNS를 통해서 입장을 남겼는데 승리의 V 표시를 남겼습니다. 그러면서 이 네거티브 없이 끝까지 비전과 미래로 승부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는데요. 어떤 자신감도 좀 엿보이는 발언으로 보입니다. 이 반면에 2위를 한 나경원 전 의원의 경우에는 이 전 최고위원을 향한 견제구를 날렸는데요. 정권 교체를 위한 리더십은
변화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점을 지적을 한 겁니다. 이 세대 교체론의 대표 주자인 이준석 전 최고위원을 누구 보더라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가 되겠죠. 네. 이 주호영 의원의 경우에는 SNS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비 경선 기간 동안 당원의 마음을 상하게 한 대선 3대 필패론, 영남 배제론, 세대 교체론, 계파 부활론은 이제 그만하자라고 밝혔는데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한 간담회에 참석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는 이 공정성 시비가 일어날 사람을 선택하면 안 된다라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결국에는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이 대권 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과의 친분 관계라는 점을 강조를 한 건데요. 역시 이 전 최고위원에 대한 견제구를 던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반면 컷오프된 김웅 의원의 경우에는요. 이 전 최고위원에게 힘을 실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짧은 소회를 남겼는데요. 국민에게 짜릿한 감동을 주는 국민의힘이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이 SNS 게시물에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형님이 이번에 초반 분위기를 주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감사의 뜻을 표하기도 했고요. 또 김은혜 의원은 축제는 계속해야 한다라면서 이 전 최고위원에게 힘을 실었습니다. 이현정 의원, 네. 지금 국민의힘 당권 경쟁 신구 세력, 신구 대결로 관심 모았잖아요. 근데 딱 뚜껑 열어보니까 신진 세력 한 명 살아남았어요. 자동 단일화 돼버렸죠. 네. 그럼 이제 본경선은 어쨌든 당원 투표가 70%잖아요. 그렇죠. 이준석 전 최고위원한테는 참 쉽지 않은 도전이다.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지금 보니까요. 18선 대 0선 대결인 것 같습니다. 18선 0대. 네, 나머지 지금 나경원, 주호영 이 후보들의 선수를 합하면 18선이에요. 그러네요. 그게 0선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말 이준석 대 나머지의 대결로 돼버렸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나경원, 주호영 이분들이 단일화를 하지 않으면 제가 볼 때가 이 표를 좀 분석을 해보니까요. 지금 본경선에 가더라도 7대 3인데 그대로 하더라도 굉장히 이기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단일화를 하지 않으면 이 표가 결집이 안 되니까 분산이 돼버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준석 전 최고는 이제 자연스럽게 단일화가 돼버렸고 나머지 후보들은 아마 단일화에 대한 움직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은 좀 영선을 상대로 해서 18선들이 함께 힘을 모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근데 그 장면도 참 좀 보기 그러니까 이게 참 야당에서 이런 모습 저도 처음 봅니다. 한 30년 전개를 봤지만 그만큼 국민들의 변화에 대한 요구가 크다라는 것이고요. 더구나 당원들도요. 이번에 보니까 조금 비슷한 표의 현상이 동조화 현상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원들도 마찬가지로 당에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걸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고 봐야 된다고 한다면 저는 본선 경쟁도 굉장히 재밌지 않을까. 지금 뭐 토론회 한 4번 정도 하고 이제 11일 날 결정을 하거든요. 아마 흥미진진할 것 같습니다. 이 내면 중진에 맞선 한 명 신진의 행보 관심이 갑니다.